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요즘 부동산 세법을 어떻게 좀 고치면 좋을까 하는 고민을 시작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현장에서도 이런 건 좀 고쳐주면 어떻겠느냐라는 건의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여전히 항목별로 논란은 좀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세법 혹시 손볼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를 중심으로 현장에 계신 분 한 분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내 최대 게임 회사 넥슨이 일본 법인을 통해서 약 1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한 1천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수했다고 해서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휴머노믹스 시간에는 그 자세한 내용과 함께 그 중심에 있는 넥슨 창업주 김정주 회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음, 오늘 왜 이래요? 네, 오늘 주식시장은 코스피 시장이 상승폭이 좀 크네요. 0.6% 정도 오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강보합에 머물고 있습니다. KB증권의 신동준 리서치센터장을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뭐가 좀 주식시장에서의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까? 일단 두 가지가 연결이 되겠습니다. 예. 하나는 어제 간밤에 나온 숫자하고 지난 어린이날 전후에서 나온 숫자들 중에서 미국 경제 지표가 최근에 굉장히 좋았잖아요. 예. 그런데 그 기업의 구매 관리자들에게 앞으로 경제가 좋을 것 같습니까? 안 좋을 것 같습니까?를 이제 서베이를 합니다. 그 결과가 예상 외로 제조업 쪽도 그렇고 어젯밤에 나온 서비스업 쪽도 그렇고 동시에 좀 약간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예. 이게 도대체 왜 이런 것일까? 이제 이 내용을 한번 뜯어보면 ISM 제조업 지수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ISM 예. 제조업 지수, ISM 서비스업 지수 이 두 예. 개가 동반 부진 양상을 띄었는데요. 경기 어떤지 설문조사한 결과인데. 맞습니다. 예. 근데 경제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뜯어보니까 경제가 너무 좋아서 생기는 문제였던 거죠. 예를 들면 이 고객들의 수주를 이게 받아놓은 잔고는 예. 뭐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물건을 만들려면은 원자재나 중간재들을 받아야 되는데 예. 이 그 공급을 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 공급 차질이 좀 심각해서 이 생산이 역시 좀 어렵다라는 차질을 거죠. 빚는다. 네네. 예. 그러니까 생산이 어려워지고 이제 너도나도 공급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뭐 예. 우리나라도 지금 반도체 그 공급 차질의 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게 가격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원자재나 이제 중간재 가격들이. 네. 그리고 고객들의 재고는 뭐 거의 전 산업에서 줄어들고 있다라는 아주 희귀한 응답들을 좀 했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이게 경제가 나빠서 생산이 좀 부진하고 숫자들이 나쁘게 나온 게 아니라 예. 너무 좋다 보니까 너도나도 물건들을 땡겨서 재고를 쌓으려고 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공급 차질과 가격 급등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도 참 묘하네요.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그렇죠. 뚜껑을 열어보니까 고객 주문은 계속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데 납기 맞추는 게 좀 어렵다, 이런저런 부품 부족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러다 보니 이제 그 가격도 올라가고 그 예. 제품 그 중간재 가격들도요. 그래서 아마 팬데믹 때문에 작년에 워낙 안 좋다고 했었어서 경기가 워낙 침체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니까 뭐 설비 투자도 좀 천천히 했고 재고를 확보하려는 노력도 뭐 크게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현상들이 지금 한꺼번에 쏟아져서 들어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숫자는 시장 예상치보단 그래서 낮게 나왔지만 신경 쓸 일은 아닌 것 같다, 이 지표는 그 말씀이세요? 맞습니다. 숫자들은 뭐 계속해서 좋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겉으로 드러난 생산이 줄었네. 왜 줄었을까라고 보면 이게 물건을 공급을 못 받아서 못 만들어냈구나라는 것이지 수요가 없어서 못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죠. 예. 네네. 그런데 한 가지 네네. 좀 고민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사건 중에 하나는 그 네. 미국의 현재 재무장관이 전직이 중앙은행 이른바 그 의장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옐런. 네네. 그분이 금리를 좀 올릴 수도 있겠다 하는 뉘앙스의 발언을 해서 이게 또 여러 가지 신경 쓰이게 만들었다고 네네. 그러던데요. 네네. 저희가 쉬는 동안에 그 옐런 전 재무장 전 연준 의장 예. 이제 재무장관이시죠.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경제 규모를 감안했을 때 앞으로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재정을 더 써야 되는데 이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 경제 규모를 감안하면. 네. 그런데
지금 경제가 그래도 좀 과열되지 않으려면 금리가 조금은 좀 올라줘야 될 것 같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어요. 예. 정확하게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이야기도 아니었고 시장의 금리가 상승해야 될 거라는 얘기를 딱 찍어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금리라는 뭉뚱그려서 얘기를 했는데 예. 전반적인 뉘앙스를 봤을 때는 이 옐런 재무장관은 금리가 좀 올라야 전체적인 과열을 좀 막아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구나라고 이제 느껴지도록 발언을 한 거죠. 예. 이 재무장관이나 이 전직 특히 그 연준 의장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이 과열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시장이 좀 놀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공급 차질 문제도 있었고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었고 예. 원자재 지수도 10년 만에 지금 최고치거든요. 그래서 지난 주말에 금리가 미국의 10년짜리 금리가 굉장히 불안정하게 움직였습니다. 종가는 거의 움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네. 이 장중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고 이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가 좋아하는 기술주들, 대형 네. 기술주들이 예. 약세를 좀 띄었었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경기 좋아졌으니까 그동안 돈 풀고 금리 낮추던 게 끝나고 금리 올리기 시작할 거냐 이게 고민일 건데 그러면서 자꾸 옐런의 발언도 저렇게 한다는 뜻 아닌가 걱정된 거고 네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센터장님은 어떤 식으로 그걸 해석하세요? 연준의 위원들은 어제 간밤에도 한 대여섯 분이 나오셔서 경제는 회복되고 있지만 갈 길이 여전히 멀다.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으로는 2% 연준의 목표로 하는 숫자를 훌쩍 넘어설 수도 있겠지만 내년에는 결국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사실 자금 공급을 줄이는 유동성 공급을 줄이는 것은 우린 생각지도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 결과적으로는 숫자들은 아까 경제 지표라든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데이터들은 앞으로 한 분기 정도, 두 분기 정도는 굉장히 높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네. 그러면 결국 연준의 이 멤버들도 위원들도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은 그 과열을 막기 위해서 아까 옐런 장관이 이야기한 것처럼 네. 과열을 막기 위해서 조금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논의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6월에서 8월, 9월 사이에는 할 수도 아마 있다. 이야기를 우리가 앞으로는 좀 할 거다라는 논의를 좀 시작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는 실적 측면에서도 좀 그런데요. 기업 실적 시즌인데요, 지금. 네. 1분기 실적이 한 60% 정도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닝 서프라이즈예요. 예.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기업 이익이나 매출이 좋게 나오고 있다는 뜻이죠. 근데 이게 언제부터 서프라이즈냐면 작년 2분기부터 지금 계속 서프라이즈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년 내내 이 서프라이즈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거꾸로 생각하면 물론 실적이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애널리스트들이 예측을 잘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네. 네네. 그래서 어디서 이런 문제가 자꾸 나오나를 보면 업종별로 보면 이 주로 중후장대 산업 쪽입니다. 예. 소위 건설, 조선, 해운, 화학, 철강, 기계 이런 것들이죠. 예. 그래서 이런 쪽의 이 변신을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아직도 여전히 시장에서도. 우리나라 증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 증시에서 예. 과거 한 10년 동안 봐왔던 그런 중후장대 산업의 한계를 지금은 기업들이 변신하면서 넘어서고 있는 어떻게 보면 초입인데 그런 부분을 놓치면서 기업의 실적을 예측하는 것을 좀 많이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마 다음 분기에도 서프라이즈가 계속 나온다면 이것도 이례적인 일이죠. 1년 내내 기업 실적이 네. 강하게 나온다는 거니까요. 예상보다. 그래서 예. 네네. 저는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하락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코스피 한 3,300까지는 큰 문제 없이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만 3,300에 근방에 갔을 때부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듭 너무 좋아서 생기는 긴축의 이슈가 가까이 점점 더 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먼저 하겠죠? 긴축을 하면? 네, 아무래도 미국이 먼저 논의를 시작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 게 중요하고요. 예. 사실 시작은 아직 꽤 남았죠. 1년 이상 남아있는 문제지만 예. 앞으로 우리가 언제 할지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라는 차원에서부터 시장은 조정을 보이니까요. 예. 그 타이밍은 생각보다 많이 남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말 나오기 시작하면 이미 시장은 긴장할 테니
네. 그게 한 올 여름 초여름쯤 될 거다. 예.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시기로 바라봐야 될지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KB증권의 신동준 네. 리서치 센터장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최근에 부동산 관련 세금을 어떻게 좀 바꿔야 주택 시장이 안정될 것인가를 놓고 토론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만 여전히 여당 내부에서도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약간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세금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을 직접 모시고 어떤 걸 좀 손보면 괜찮은 건지 뭐가 조금 꼬이고 있는 건지 그 내용을 좀 들어볼까 했어요. 세무법인 다솔의 안수남 대표 세무사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현장에서는 이 부동산 관련 세금이 많이 바뀌어서 이제 고생스럽다 세무사님들께서는 네. 그런 얘기를 좀 전해 듣긴 했습니다. 네, 네. 이제 정부 여당에서는 또 바꾼다고 하니까 이제 또 공부하셔야 되겠어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합리적으로 아. 예, 어떤 부동산 경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예. 그 문제점을 찾아내서 네. 바로잡아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근데 이게 부동산 세금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겪는 분은 이런 게 있구나, 이게 좀 문제겠구나,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걸 아는데 네. 또 안 겪는 분은 모르니까 네. 현장에서 보시기에는 뭐가 좀 꼬여 있는 것 같습니까? 이제 지금 부동산 이제 주택이죠. 주택을 예. 한정해서 본다면 주택 가격 안정이라는 것은 예. 기본적으로 수요는 억제를 하고 그다음에 공급은 늘리는 정책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공급 늘린다는 것은 신규 물량을 늘리는 것도 있지만 유통 물량을 늘리는 것도 공급을 늘리는 거거든요. 좀 전에 집 있던 분들이 네. 팔 수 있게. 그렇습니다. 예, 이게 예. 돌아가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그 전까지만 해도 한 100세대다 그러면 10% 정도가 매년 이제 움직였다는 거죠. 예. 한 10세대 정도는 사고 팔았다는 거죠. 10% 정도가 움직여 주는 것이 정상적인 가격 안정이라는 겁니다. 예. 그 수요와 그 공급이 맞아 떨어지니까.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세제가 운영되고 있는 것을 잠깐 보면은 2017년도에 파리 대책이 들어오면서 예. 이 다주택자 중과세 제도가 도입됐지 않습니까? 양도소득세. 그렇습니다. 예. 양도세 측면에서만 보면은 음. 그때 당시에는 이제 1세대 1주택자는 이제 비과세를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고 네. 예, 다주택자는 2018년 4월 1일 잠깐 유예를 좀 해줬죠. 예. 4월 1일부터는 예. 이제 10% 중과세, 20% 중과세. 근데 2주택자는 10%, 3주택자는 20%를 더하되 세율에서 예, 더하되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아예 하나도 안 빼주는 이제 2005년도에 이미 시행됐던 네. 그때 중과세 세율대로 그대로 진행을 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때도 그 부작용은 똑같이 다 지적됐던 것들입니다, 사실은. 어떤 예. 부작용이요? 이게 그때도 이 다주택자 중과세가 예. 결국은 어떤 시장에서 가격을 안정시키는데 기여를 한 것이 아니라 급등을 시켰단 말이죠. 그때도 똑같이 2003년도에 12구 대책이 나와서 네. 시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잡히니까 2005년도에 831 대책이 다시 나와서 또 시행을 했거든요. 그래도 안 잡혔던 건 똑같이 그때도 안 잡혔습니다. 양도세를 높이는 거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때도 중과세가 핵심이었죠. 근데 기사 양도세를 목소리가. 높인다는 건 당연히 그래 그 해야 네. 집을 사서 집이 올라봐야 네, 차액을 다 세금으로 내는구나. 네, 그럼 사지 말아야지. 네. 라는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맞죠. 예. 근데 지금 보신 것처럼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늘리려면은 자 그때 대책이 발표되고 법이 시행되고 그 이후에 취득한 것부터 거기서 중과세를 해야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후에 집 사는 분들은 사도 양도세가 네, 무겁습니다. 네. 그게 법 시행 시기 시행 경과부칙이 제일 중요한데 예. 지금 1세대 1주택 거기 거주 요건은 취득한 사람들 조정 대상 지역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은 2년 거주를 해라 예. 이거거든요. 예. 자 기존 주택은 2년 거주 안 해도 되죠. 예. 예, 그럼 내가 2년 이미 거주한 사람 아는 사람들도 물건을 다 비과세 받으니까 팔 수가 있죠. 공급에 지장이 없죠. 아, 그러니까 이번에 차근차근 좀 풀어보죠. 최근에 네. 나온 예. 그 집을 그냥 소유하는 것만으로는 1가구 1주택 비과세가 안 되고 네. 반드시 거주를 해야 된다는 건 네. 일정 기준일 이후에 집산 분들에게만 지금 적용되는 그렇습니다. 의무입니까? 네, 그거는 법을 제대로 아, 잘 개정을 했죠. 만든 거다. 네, 그건. 실수 목적으로 취득하는 집만 보호하겠다. 그러면 실제로 살 집이 아니라면 아예 안 사니까. 사지 마라. 너 이제 비과세 못 받는다. 그렇게 알고 살아. 그럼 주택 가격이 안정이 되고 예전에 샀던 분들은 굳이 네. 안 살았어도 괜찮은 거예요. 네, 네, 팔아도 비과세를 아, 그대로 그러니까 해줬던 매물이 나온다. 나오죠. 그 사람 상관이 없죠. 관계없이. 그렇죠. 예. 근데 다주택자는 어떻게 해놨냐? 예. 지금 2018년 4월 1일 이후 파는 사람부터 중과세가 되거든요. 아, 그럼 예전에 갖고 있었던 집도 예, 거주를 10년을 안 갖고 했... 있었던, 예. 20년을 갖고 있었던, 상속을 받았던, 예, 5년 이상 지났으면 예. 다 중과세다. 네. 어... 자, 그러면 어떤 예.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2013년도는 1세대 1주택자 집을 사줘도 예. 그 집도 감면해 줬어요.
네. 예. 그런 집들을 산 사람들 산 이유가 음. 정부 정책에서 수능해서 매수한 집들이 많다고요. 예, 투기꾼들이 아니라. 예. 정부 정책에 수능해서 집을 사거나 그때는 주택 가격 안정 때문에 미분양 주택 사면은 세제 혜택을 잔뜩 줄게. 예. 그렇게 산 사람도 많고 정상적으로 산 분들이 많은데 이제 4월 1일부터 너는 투기꾼. 그게 중과세. 그럼 그 물량이 어디로 가겠냐고요. 나오겠냐고요. 자, 세금 계산을 하는 순간 하나도 못 팔아요. 알고 나서는 못 팔아요. 세율이 얼마나 되는데? 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올해 기준 6월 1일 기준 하면은 예. 지금 최고 세율이 45%지 않습니까? 예. 거기다 30%를 가산하니까 75%가 되죠. 그 다주택자들 경우는 그렇습니다. 3주택의 예. 경우는 예. 그다가 이제 지방 소득세까지 하니까 82.5%라는 예, 이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 높은 고유로 세율이 6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예. 그럼 당신 지금 팔으면 될 거 아니요? 음.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45%에다가 20% 더하지 않습니까? 3주택에다가 그럼 예. 65%에다가 예, 지금도 72.5%잖아요. 그 현재도 그러니까 현재 물량을 안 팔면 6월 1일부터는 이제 정말 종부세 때문에 죽어. 네. 예, 팔자니 양도세 때문에 죽어. 사자니 취득세 때문에 죽어. 아무것도 예. 못 하는 거죠. 다 묶여버리는 거죠. 예. 그 말씀은 그러면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많이 부과하더라도 네. 정부가 사지 말라고 한 시점부터 산 분들에게는 그렇게 무거운 양도세를 물려도 명분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과거에 예전에 정부가 권장할 때 산 주택까지도 지금 상황 바뀌어서 양도세를 많이 물리면 안 된다 그 말씀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걸 풀어줘야지 기존 예. 주택 보유자들은 정상적인 세율로 가더라도 45%잖아요 최대. 예. 그러다 지방소득세 가면 49.5%도 이것도 어마어마한 세율이거든요. 그런데 장기보유 특권까지 배제를 해버리면 명목소득에다 과세가 되기 때문에 예. 그걸 감당하고 세금을 낼 사람들이 시중에는 거의 없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정부 정책이 작년 6월 말까지 예. 한시적으로 처벌하면 예, 그걸 중과세를 배제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때 왜 이게 실효성이 없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작년 그게 뭐였죠? 제가 다세법들을 잘 몰라서. 12, 16 대책에서 예. 예, 10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예. 작년 6월 말까지 팔면 중과세를 안 하겠다. 아 일반적인 그냥 평범한 양도세율을 예, 매겠다. 예, 예. 일반세를 다주택자라도 매겠다. 그 대신 10년 넘게 갖고 있었던 집은 네. 그래서 이제 맞아, 매체가 그랬었죠? 나왔어요. 이제 매체가 팔려 나왔어요. 예.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팔고 나자마자 예를 들어 15억이 팔았는데 예. 그 집이 2억 3억이 올라 버렸어요. 집값이 집값이 예. 이미 계약하고 다 잔금 받을 때 올라 버렸단 말이죠. 아하.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파는 사람이 약이 오르고 그 주변에서 그 옆에 사람 봤잖아요, 그거를. 우상향되고 있는 집 이 상태에서는 내가 집을 처분하려고 내놓지를 않거든요. 그러면 그걸 안정시킬 때까지 안정이 되도 끝까지 갔어야 되는데 그럼 계속 파란 내놓게 사람만 했어야 바보가 된다. 돼 버렸잖아요, 지금. 예. 그 예. 한시호로 판 사람만 바보가 됐잖아요. 그 말은 그분이 바보가 안 되려면 바보라고 표현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사람들 집값이 입장에서. 안정되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지속적으로 이 공급이 됐어야 되는데 잠깐 물건 내놓으라 하니까 6월 말까지 잠깐 내놓은 사람들만 예 어떻게 정부 정책이 순응을 했는데 또 결과적으로는 예 시중에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현상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고 양도소득세를 높여서 집값을 잡으려면 예, 집값이 오르기 시작해서 정부가 뭐 투기 지역으로 지정했다든가 네, 그 시점 이후에 산 집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무겁게 물리더라도 네. 과거부터 갖고 있었던 집에 대해서는 규제를 더하면 오히려 매물 안 나온다. 안 나온다고 보는 그러니까 거고요. 그걸 나눠서 양도세를 매기자 그 말이군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 실수 목적이라 한다면 예. 2년 거주를 취득자부터 매긴 것처럼 부가 준다는 것처럼 지금 현행 세제 개정된 세법은 모두 양도분부터 적용하거든요. 예. 지금 한번 보시면 지금 다주택 중과세 규정도 그렇죠. 단기 세율 예, 1년 미만 70% 언제 산 집이든 관계없이 상관없습니다. 다 지금 적용하는 게 문제다. 양도세제죠. 예. 그다음에 1세대 1주택 고가주택도 거주 2년 요건 예. 들어가고 예. 지금 이제 거주 10년 보유 10년이 돼야지 80%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지금 산 사람이 아니라 기존에 갖고 있던 사람들한테 중과세가 들어가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똑같죠. 그것도 그러니까 지금 3억 내려고 하니까 1세대 1주택 이제 6천만 원 낼 세금이 3억으로 갑자기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이 부담스러워서 안 안 판다는 팔죠. 거죠. 안 파니까 어떤 일도 벌어지냐면 저희 이제 상담 사례 중에는 울산에서 서울집을 갖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이거 살아야 3억 6천이 절세가 된다 하니까 그럼 1년에 결국 3천만 원씩 세금이 줄어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과 배우자는 지방에 놔두고 근무를 하니까 예. 아내와 자녀를 서울로 올려보내는 거예요. 거주 의무 요건이 거주 있어서 충족해야 되니까. 예. 올라와서 이제 2년 살면은 된 줄 알았더니 예. 1년 살았더니 이제 다시 10년을 살아라 하니까 그러면 집에 한 채 그 사람이 또 필요하죠. 아, 10년을 살아야 되는 건 또 왜 그렇습니까? 올해 세법이 또 바꿔버렸잖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2년만 살면 80% 해줬는데 1가구 1주택의 예, 경우에 예, 예. 80%라고 하는 건 장기 보유 보유 특별공제로 특별공제를 해서 80%까지 세금 많이 해줬는데 깎아주는 그렇죠. 걸. 예. 근데 이제 또 올해부터는 10년 살아야 80% 공제해준다 하니 예, 이제 와서 10년을 살고 내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근데 그 법의 취지도 네, 본인이 오래오래 살 집만 사시거나 예. 그렇지 조금 살고 나온 집에 대해서는 세금을 좀 내십시오 하는 취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사람한테 예. 갑자기 들어가서 살아라 하니까 알겠어요. 예. 그 취지가 옳다 하더라도 예. 법을 발효한 이후에 집을 새로 산 분들에게만 그게 수요 적용을 해라. 공급 수요를 억제하려면 지금 사는 사람들을 안 살려면 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앞으로 못 받으니까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살 사람들한테 해야 되는데 아, 기존 갖고 있는 집이 물량이 다 없어지잖아요,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그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매물 장기 현상이 오니까 결국은 아까 말한 대로 10개가 물건이 돌아야 예, 기본 예. 수요를 맞출 수가 있는데 예. 그 거래 나올 수 있는 것은 두세 건도 안 나와요. 그래서 세금을 네. 무겁게 매기는 취지는 다 이해가 되는데 네. 그 세금을 무겁게 매기기로 결정한 다음 날부터 사는 사람들에게 매겨야지. 네. 좀 전에 있는 그런 법이 생길지 모르고 사신 분들한테도 매기면 매물로 안 나오고 오히려 더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더라. 매물 장기 현상이 나타나서 그런 결과적으로 말씀이군요. 시중에 공급이 축소가 돼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은 안정이 안 되고 가격은 급등이 와버리죠. 근데 정부도 그동안 그 양도세가 무겁은 부분에 대해서 매물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면 보유세를 무겁게 매기면 그 보유세 네. 부담스러워서라도 매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해서 보유세를 상당히 무겁게 만들고 네. 특히 이제 다주택자는 더 무겁게 만들었는데 네. 그것도 좀 이번에 손보는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현장에서는 뭐가 좀 그 부분이 꼬여 있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처음에 이게 주택 가격 안정을 잡으려면은 보유세 높이고 거래세 낮춰야 되잖아요. 예. 원칙이 그렇습니다. 예. 우리 지금처럼 다 올리면 안 되고 음. 이게 종부세를 손대는 것은 처음부터 도입됐어야 될 일이에요. 예. 시간적으로도 늦었어요. 순서가 바뀌었는데 음. 지금 현재 중과세 부분은 이제 실행을 해보면 어쨌든 네. 그거는 공급대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예, 음흠. 지금 보유하도록 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은 예, 예. 맞을 거예요. 그래서 예. 그건 효과가 있는데 음. 특히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죠. 사실은 이제 부부간에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네. 지분 보유한 것들을 각각 일주택으로 취급하거든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게 한 집 한 채를 남편과 아내가 50% 갖고 있어요. 예. A 주택을 예. 그 B 주택을 또 남편과 아내가 50%씩 갖고 있어요. 공동으로. 공동으로. 그러면 다주택자네요. 그럼 예. 각각 한 채니까 예. 종부세는 인별과세잖아요. 종부세는 남편이 몇 채 있는지는 네, 관계 없습니까? 네, 종부세는 네, 종부세는 인별과세입니다. 예. 양도세는 세대별 합산이지만 예. 네, 그것도 이제 인별로 세금은 내지만 예, 예. 그런데 종부세 입장에서는 그 주택수가 두 채냐 세 채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분으로 각각 갖고 있는 것이 한 채씩 돼버리니까 인별로 한 채씩 예. 되니까 두 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종부세는 중과세가 내가 되는 거죠. 갖고 있는 집을 다 더해서 네. 세율 몇 퍼센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갖고 있는 집이 한 채일 경우와 두 채일 경우와 세 채일 경우가 세율 자체가 다 달라져 다르니까. 버리죠. 맞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2주택자부터 중과세가 먹고요. 일반적인 거 전국에 있는 거 세 채부터 중과세를 먹게 되는데 그러면 집을 두 채 갖고 있는 부부라도 남편 네. 한 채, 아내 한 채 갖고 있으면 남편도 네. 1주택, 아내도 1주택으로 네, 보고 종부세를 계산하니까 싸고 그렇습니다. 예. 남편 반반, 아내 반반이면 2주택자가 돼가지고 세금이 배로 올라버리는 겁니다. 똑같이 그 집에서 가진 집은 예. 똑같이 두 채라도.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쪽으로 지금 이제 몰 거 아닙니까? A 주택은 남편 거, B 주택은 뭐 아내 그렇게 거. 하겠죠. 네, 이제 이게 예. 다 이제 이렇게 해서 하려고 증여가 하겠죠. 증여가 예. 이루어졌어요. 증여가 이루어지면은 이제 양도소득세는 증여가 이루어지고 나면 5년 안에 팔면 이월과세라고 해서 예. 취득가격이 다시 높아져 버리잖아요. 그것도 그것도 뭐, 증여가 이루어지면 이제 5년 안에 못 파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서로 증여를 해서 예. 했으면 하나씩만 5년 안에는 못 판다. 팔면은 양도세가 이제 지금 절세 효과가 안 안 생겨버리니까 나오니까. 맞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도 어떻게 바꾸면 그 보유세를 높이는 정책 효과는 살리면서도 예. 현장의 혼란은 좀 줄일 수 있겠어요? 글쎄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뭐 어쨌든 주택을 다주택자로 그런 경우는 안 보도록 예. 인별로 한 지분 각각을 딱 지분이면 보면은 0.5채로 보고 예. 합치면 한 합쳐서 채로 보면 보면은 그러면 그거는 이제 해소될 것 그렇게 될 것도 같은데 있는데 네. 그건 처음에는 그렇게 보유하는 것이 다 절세 효과가 있다고 해서 네. 그때는 양도소득세 측면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보유를 그렇게 공유 지분으로 갖게 됐는데 예. 이제 와서 보니까 그것이 다 지금 세금을 많이 나오게 문제가 만드는 있다. 원흉이 돼버린 거죠, 사실은. 네. 전반적으로는 그 세율을 높이거나 세금을 높이는 거의 취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네. 그거를 만들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뭐 세부 이런 게 좀
오히려 부작용이 크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중과세 제도를 도입한 거는 네. 안정에 지금 어쩔 수 없는 대책이라고 보여져요. 예. 급하게. 그럼 과한 면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다 그거는 정책으로 쓸 수는 있다고 보여지지만 지금 보신 것처럼 기존 주택 보유자들이 네. 취득 취득 원인에 따라서 달리해 주든지 세심하게 좀 살펴주든지 예. 정부 정책에 순응해서 사신 분들은 봐주든지 그것도 없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만 가지고 그걸 투기라고 보고 중과세 해야 된다. 예. 이래 버리시니까 지금 현재 이제 그 거래 문제다. 자체 물량이 매물 잠기면서 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희들은. 네. 그러면 어떻게 좀 하면 좋겠습니까? 앞으로는 이거를 어떻게 좀 빨리 정리를 해달라는 겁니까? 아니면 업계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뭐 좀 해줬으면 좋겠는 거. 저희들이 이제 보기에는 이렇게 예. 뭔가를 지금 법을 시행을 하려면 숙성 기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바로 시행을 해서 바로 이렇게 해버리면 지금 보신 것처럼 명확하지 못하게 법을 만들어 놓으면은 시중은 대혼란이 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세제 혜택을 지금 세제 때문에 세금이 많아서 못 파는 분도 있지만 명확하지 못해서 못 파는 분도 너무 많거든요. 예. 예, 시장에서 혼란이 와버리니까 그다음에 충돌이 일어나니까. 예, 내가 분명히 나 투기를 안 했는데 정부 정책에 예. 순응해서 나는 집을 산 사람이니까 괜찮지 하고 팔았더니 이제 세금이 중과세가 돼버리니까 예, 이런 시장 혼란 때문에 거래가 축소가 돼서 예, 매물 현상 때문에 또 안 오니까 예. 조금 지금 저 비과세 규정 같은 거는 오랫동안 시행해 왔지 않습니까? 이런 예. 것은 조금 단순하지 않은 것은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세무법인 다솔의 안순남 대표 세무사와 함께 부동산 관련 세금 중에 혹시 뭔가 좀 손봐야 될 게 없는지 좀 여쭤봤는데 생각보다는 좀 디테일을 따져서 공부해야 될 게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바꿀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특히 뭐 취지에는 공감이 가나 이게 오히려 정책 역효과를 주고 있다고 하는 부분은 좀 더 좀 신경을 좀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은 듭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테슬라 창업주인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고 해서 꽤 화제가 되기도 했고 최근에 또 일부를 팔아서 차익을 실현하기도 했고 아무튼 기업가가 세계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기업가가 이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고 해서 화제가 됐었는데 우리나라 기업 중에도 최근에 한 곳이 꽤 대규모의 비트코인 투자를 결정해서 역시 관심을 끌었습니다. 게임 회사 넥슨의 김정주 창업주의 결정이었는데 오늘 라이프러리 신기주 대표와 함께 이 어떤 배경이어서 그런 이 결정이 내려진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분이 넥슨에서는 창업주인데 네, 뭐라고 불립니까? 내부에서는 사장이라고 불려요. 사장? 네, 사실은 NXC라는 넥슨의 지주회사의 예. 오너 회장이니까 우리 개념으로 회장인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스타트업 벤처에서는 회장 호칭보단 네. 좀 친근한 호칭 좋아하죠. 사장입니다. 사장. 우리도 그럼 오늘 네. 방송에서는 그냥 김 사장이라고 네, 하면 김 사장. 김정주 씨를 지칭하는 걸로 잠깐 정하고 가죠. 알겠습니다. 비트코인을 1,000억 원어치 넘게 샀어요. 네, 1억 달러어치 샀네요. 예. 네. 이게 사실 게임하고요. 네. 그 비트코인 가상화폐 투자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슷해요. 모바일 화면 보고 사는 패턴 같은 것들 비슷해서 사실 이 시장을 일찍부터 김 사장이 바라보고 있었는데 한국 기업들 중에서 어떤 기업이 말하자면 기업의 자산 중의 일부를 암호화폐로 가져갈 것이냐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텐데 예. 이걸 선택한 1호가 바로 김정주 사장이 된 거죠. 본인 판단이었겠죠? 네, 맞습니다. 미국에서는 일론 머스크였던 거고 네. 일론 머스크 말씀하신 것처럼 10억 달러어치 샀으니까. 그런데 이번에선 한국에서는 김정주 사장이었는데 회사에 1억 돈이 달러어치 많아요? 1억 입니다. 달러어치면 작은 돈은 아닌데 그렇죠. 네. 그럼 회사 돈을 다 코인으로 바꾼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비율이에요? 전체 현금성 자산이 2% 정도인데 코인 하나당 한 6,58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네. 5만 8천 달러 정도 샀는데 예. 지금 현재 가치가 한 7천만 원 좀 안 되거든요,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사자마자 한 시차익이 좀 생긴 약간 거죠. 벌긴 했는데 네. 전체 현금성 자산이 워낙 많군요. 이 회사가. 현금성 자산이요 2조 원이 넘어요. 어마어마하게 현금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넥슨이 예. 도대체 어떤 기업을 살까 M&A 뭐 안 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돈으로 뜻밖에도 이 돈 갖고 코인을 산 거죠. 넥슨은 우리나라 회사인 것 같기도 한데 또 상장은 일본에 되어 있고 넥슨 재팬 이런 회사도 있고 네. 지주회사는 우리나라 회사, 지주회사는 일본 회사. 일본 회사예요? 네, 넥슨 재팬이 지주회사고요. 네. 물론 그 위에 정확하게 지주회사라고 할 수 있는 NXC가 있고요. 네. NXC가 넥슨 재팬과 넥슨 재팬의 지분을 7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구조인 거죠. 그럼 그 넥슨 재팬 지분 갖고 있는 회사는 한국 회사입니까? 뭐 요즘 국적이 중요하진 않은데. 그렇죠. NXC는 한국 회사입니다. 그렇게 네. 구조가 되어 있군요.
그 넥슨 재팬의 CEO가요. 오웬 마원이라고 넥슨에서 오래 일한 인물인데 네. 원래 CFO였어요. 그러니까 게임 회사라고 하면 흔히 게임을 개발하는 엔지니어가 수장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 넥슨의 수장은 돈을 관리하는 CFO라는 것부터가 네. 넥슨이라는 회사의 그 어떤 성격 이런 걸 좀 보여주는 측면이 있죠. 게임은 실무자한테 맡겨도 잘 만드니까 우리 돈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네.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왜 네. 비트코인을 샀다고 추측되고 있습니까? 네, 추측도 많고 확신도 많고 일 텐데 이런 겁니다. 김정주라는 인물이 누군지를 이해해야 돼요. 휴머노비스 시간이라는 게 결국 인물이 누군지를 보고 판단하는 걸 텐데. 창업주 김 네, 사장. 창업주 예. 김 사장. 그러니까 서울대하고 카이스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형적으로 벤처 1세대고 공대 출신의 공돌이 맞아요. 네. 그런데 만나보면 알기도 하고 이 김정주라는 사람에 대한 평가는 게임 또는 개발 이런 거보다 돈, 금융, 투자 다양한 것에 관심이 많은 인물로 네. 정평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게임 회사를 차리긴 했는데 이게 게임이 너무 좋아서 차린 게 아니라 당시에 게임이 유행했기 때문에 차린 거죠. 유행하고 있어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이제 인터넷의 발전 역사 보면 원래 컴퓨터, PC라고 하는 거는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잖아요. 예. 그리고 그 안에 돌아가는 OS는 빌 게이츠, 음. 이제 MS의 빌 게이츠가 만들었죠. 최근에 이혼 때문에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그 안에서 돌아가는 뭐 워드니 엑셀이 이런 것도 MS가 만들었죠. 네. 그리고 인터넷 시대가 도래하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익스플로러니 크롬이냐는 내비게이션 프로그램도 이제 MS가 만들기도 하고 그 구글이 외에 다른 만들기도 구글이 하고. 만들기도 했죠. 예. 이렇게 시대마다 요구되는 소프트웨어나 이런 사업 아이템이 다른데 음. 김 사장이 딱 이 사업에 뛰어들었던 90년대 후반에는 딱 두 가지가 받아왔던 겁니다. 사람들이 컴퓨터를 갖고 일만 하는 거 너무 지겹고 갖고 놀고 싶어. 이건 놀이 도구였으면 좋겠는데 컴퓨터로 일하는 프로그램은 이미 다 있으니. 그렇죠. 네, 뭐를 갖고 놀까? 게임입니다. 였어요. 네. 두 번째는 마침 혼자 하는 게임은 많은데 그런데 같이 하는 게임인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있는 인터넷 시대가 됐네. 그러면 온라인 게임을 만들자. 이렇게 정리하고 이 사업에 매진해서 넥슨이라는 게임을 만들었는데 넥슨이라는 네. 회사를 만들었는데 예. 최초의 온라인 게임이 바로 바람의 나라죠. 바람의 나라. 그게 이제 그동안에는 컴퓨터와 상대하는 게임이었는데 내가 혼자 네. 그게 이제 서로 상대방끼리 모여서 게임하는 첫 번째 케이스였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다중 접속 온라인 게임이라고 하죠. MMORPG인데 우리한테 리니지가 대표격인데 예. 원조는 바람의 나라고 이 게임을 개발하는 인물이 송재경, 정상원이라는 한국 온라인 게임의 아버지 어머니들입니다. 다 김정수 사장하고 관련이 있는 인물들이고 네. 이 인물들은 게임에 몰두하는 게임 광들이었다면 김정수 사장은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을 용병술하는 거에 관심이 있는 게임의 어떤 본인은 게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김정주 사장은. 좋아했는데 네. 게임보다는 돈 버는 걸 더 좋아했죠. 당시에는 이제 그럼 게임이 돈 되는 인더스트리인 것 같아서 네. 사람들을 모았다. 그런 촉이 있는 사람들이 따로 있잖아요. 네. 요즘에는 넥슨 메가 기어기도 좀 나오는 것 같더군요. 한동안 나오다가 좀 뜸하기도 하긴 했는데. 네, 지난 2019년이었죠. 2년쯤 전이었는데 화제가 됐었어요. 갑자기 예. 김 사장이 넥슨을 팔겠다였고 실제로 몸값도 나왔었죠. 15조 원 정도. 그리고 잘 아는 카카오하고 넷마블이 사겠다고 나서기도 했었는데 예. 이건 하나만 봐도 한국적인 그 오너하고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를 얼마든지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실제로 넥슨의 성장 과정을 보면 게임을 개발해서 성장한 것도 있어요. 이른바 R&D라고 하죠. 네. 하지만 게임 회사를 인수해서 성장한 경우도 있는데 그게 M&A입니다. 양날개로 성장했는데 대표적인 게 넥슨의 캐시카우 게임인 던전 앤 파이터라고 있습니다. 예. 중국에서 엄청나게 인기인 게임인데 이 게임을 만든 건 넥슨이 아니고요. 네오풀이라는 회사고 네오풀을 엄청난 돈을 주고 인수해서 네. 중국 시장을 장악해버렸죠. 마치 우리 회사이었던 양. 네, 맞습니다. 네. 이분 히스토리를 보면 그래 안 그래도 돈이 필요하면 투자를 받았다가 또 그냥 투자자한테 그 집은 나한테 다시 팔아요. 이렇게 해서 돈 벌면 다시 샀고 그렇죠. 뭐 네. 그랬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어요. 비트코인 왜 산 겁니까? 우리는 그것도 좀 궁금하잖아요.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2017년에 김 사장이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빗을 인수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실패했었죠. 이게 900억 원 정도의 돈을 들였는데 예. 아시다시피 가상화폐 시장이 지금 굉장히 좋지만 2년 전에는 안 좋았죠. 굉장히 나빴죠. 그때 코빗이 거의 망하다시피 했고요. 예. 그리고 시장 점유율을 많이 뺏겼죠. 지금 이제 빗썸이나 업비트 같은 화제를 모으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인기가 있으니까 한 번 실패했었는데 예.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비트스탬프라고 유럽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인수했는데 이런 거예요. 가상화폐를 거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눈치 게임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기 보유는 말이 안 되고요. 단타 매매 많이 하는 시장이니까 네. 당연히 거래가 증가하면 거래소가 돈을 버는 수수료 구조가 돈 많이 되겠죠. 벌겠죠. 네. 예. 결국 그걸 보고 이 시장은 미래 시장이라는 본 측면이 하나 있겠고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게임을 하다 보면 실제 화폐보다 게임 머니를 더 많이 쓰게 되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가상화폐잖아요. 그러니까 넥슨의 같은 경우는 게임 안에서 쓰이는 가상화폐 수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경제학자까지 고용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게임 내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고 예. 말하자면 돈의 가치를 유지하는 게 필요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가상화폐와 게임은 다르지 않다. 이런 결론을 하여튼 관심이 내게 된 많았군요. 거죠. 네. 가상화폐에도 관심이 많았고 거래소도 2개째 인수했네요. 그럼. 네, 지금 빗썸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럼 3개째입니까? 네, 3개째 인수하려고 하는데 네. 가격이 너무 치솟았죠. 요즘 가상화폐가 워낙 인기니까요. 유럽의 거래소인 비트스탬프 여기는 맞습니다. 얼마에 인수했대요? 그건 4억 달러 정도니까 한 4,500억 원. 4,500억 원. 네요. 네. 요즘은 또 올랐겠죠? 그렇죠. 요즘 핫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시장은 앞으로 많은 기술 전문가들은 성장을 확신하고 있는 시장인 거죠. 물론 금융 전문가들은 여전히 내재적 가치가 없다고 불안해하긴 합니다만 기술을 보느냐, 금융적 자산을 보느냐에 따라서 시각이 완전 다른 시장이기도. 그럼 그냥 합니다. 회사에서 이거 갖고 있으면 좀 오를 것 같아서 산 거다? 아니면 게임과 뭔가 연동하려고 뭐 다양한 이유는 있을 거예요. 네. 어떤 분들은 회사의 현금성 자산이 그렇게 많으면 네. 그거의 일부는 채권도 갖고 있고 주식도 갖고 있고 예금도 갖고 있고 부동산으로도 갖고 네. 있고 현금을 갖고 있다고 해요. 요즘 인플레이션 우려 음. 많잖아요. 네. 당연히 그러니까 기업의 자산 가치가 내려갈 수밖에 없으니 2% 정도라면 그냥 당연히 자산의 뭐 분산 차원에서 산 그렇죠. 거라고 다만 해석도 문제는 하던데. 시장에서 그거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인데 네. 한국 시장에서 한국 상장 기업이 샀으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넥슨은 일본 상장 기업이니까 이런 선택도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게임 회사이긴 하지만 게임에 그닥 큰 관심은 없는 이 표현이 좀 모호한데 게임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게임만 사랑하는 창업자는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일본에 보면 소프트뱅크라고 손정희 네. 회장이 창업한 그 회사도 네. 저 회사는 정체성이 뭔가 뭘 만들어 팔고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언뜻 잘 안 떠오르는 네, 유명하긴 한데. 딱 말씀하셨는데 손정희 회장과 김정지 창업자 닮아 있죠. 그리고 둘이 아주 가까운 사이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소프트뱅크 역시도 원래 포털이었다가 통신 회사였다가 지금 투자 회사잖아요. 네. 넥슨 창업기에도 김정지 사장하고 손정희 회장하고 굉장히 교류가 많았고요. 심지어 넥슨의 주요 시기를 거친 사장 중에 몇 분은 손정희 회장의 비서거나 소프트뱅크 출신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추구하는 방향과 비전이 닮아 있는 거죠. 왜 상장을 일본에다 했대요? 일단 젊었을 때부터 게임의 메카는 예. 도쿄 증시였고 아시다시피 요즘이야 NC소프트가 80만 원, 100만 원 가지만 한국 증시에서 게임 회사가 제대로 평가받았던 게 얼마 안 돼요. 그래서 하지만 일본 증시에서는 게임 회사에 대한 평가가 매우 높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이제 상장한 회사가 네, 됐군요.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어찌 보면 해외 시장 진출한 첫 번째 더 원조 IT 기업이네요. 요즘 쿠팡보다. 네, 쿠팡이 미국 증시 상장에서 화제였지만 그러나 알겠습니다. 일본 증시 상장한 건 넥슨이 먼저였죠. 네. 예, 라이프러리의 신기주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마칠 시간입니다. 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고요. 점심 먹으러 가겠습니다. 방송 내용은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다시 듣게 하실 수 있고 팟캐스트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예,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